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사건과 관련을 맺는 정치인들의 복잡한 셈법에 대한 얘기가 아닌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에 대한 우리의 분노가 왜 소중한 것인지를 철학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오늘 저는 이 방송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의란 강자의 이익에 불과하다 라고 했던 고대 히랍의 사상가 트라시마코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소크라테스, 이들의 논리와 함께 인간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륙을 일삼는 악마도 될 수 있고 선한 일을 돕는 천사도 될 수 있음을 논증한 현대 심리학 이론 루시퍼 효과, 그리고 악의 평범성을 논했던 세계적인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논리들을 기초로 해서 오늘의 주제를 논하고자 합니다. 네, 세계적인 대문호 토마스 만이 했던 말인데요. 이렇게 전쟁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런 논리에 쉽게 동의하지 않고 약자의 무기력한 항변에 불과한 게 아닌가 라고 하면서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들을 우리는 살면서 가끔 만나게 됩니다. 특히 고대 히랍의 사상가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라고 했었죠. 그의 이 논리에 따르면 한 국가를 통째로 훔치거나 정복하기 위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통치자는 외려 신의 축복을 받는 자로 칭송이 되는데, 이에 비하여 이웃을 한 명 죽였거나 가게의 물건을 훔친 자는 흉악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 대부분을 다 죽여버리거나 위협할 정도의 힘이 있는 강자였다면 처벌받기는커녕 영웅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정의란 결국 강자의 논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의 논리를 현재 러시아의 푸틴에게 적용하는 사람들도 가끔 본 적이 있었는데요. 과연 저러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은 옳은 걸까요? 플라톤의 국가 1권에 등장하는 이 인물 트라시마코스는 당시 30대였고 그의 이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반론을 펼쳤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당시 50살의 노년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노년의 철학자 앞에서 젊은 혈기로 목소리를 높인 저 트라시마코스는 다음의 논리적 단계에 따라서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첫째, 통치자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법이라고 제정하며 이를 지키는 것을 정의라고 선포한다. 둘째, 민중들이 이를 어기면 정의의 이름으로 처벌한다. 그러므로 결국 정의란 통치자, 즉 강자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 불과하다. 네, 지금 우리가 들어도 매우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그런 현실적인 주장이죠. 오늘날 러시아의 푸틴 역시도 트라시마코스가 말하는 저 강자의 이익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논리 앞에서 소크라테스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반론했죠. 의사는 환자의 병을 치료하며 선장은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처럼 통치자란 민중의 이익을 돌보는 사람이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그러자 트라시마코스는 이런 소크라테스의 논리를 세상 모르는 순진한 것처럼 간주하면서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진정으로 양치기가 양떼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양치기에게 양떼란 생계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렇게 기고만장해진 트라시마코스는 젊은 혈기를 앞세워 자신의 주장을 계속해서 펼쳤습니다. 자기 이익의 실현을 위해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삼는 그 강자가 만약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의 나라를 빼앗든 수많은 이들을 사륙을 하든 그 어떠한 불의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 불의를 완벽하게만 실행할 수 있다면 그는 지당 최고의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때 차분하게 듣고 있던 소크라테스는 그의 이 논리에서 모순이 있음을 간파하죠. 그게 뭐였을까요? 지 아무리 강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 또한 자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움직여줄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조직과 그 통치자 사이에는 신뢰라는 선한 덕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정의는 강자의 이익에 불과하다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먼저 선의로 대해줘야만 한다는 것이며, 이 법칙은 심지어 불의를 행하고자 하는 강자와 그의 조직 사이에서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이 역설. 즉, 악도는 불의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며 불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에 기대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가 없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지적한 것입니다. 정말 그의 이 말처럼 푸틴 역시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내세운 명분이 나의 이익,
나의 욕망이라고 하지 않았으며 선한 메시지를 내세운 후 그것에 의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의 무고한 희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선에 기대어 폭력이라는 부정의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마저 선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실현되기 어렵다 라고 한 소크라테스. 오늘날 루시퍼 효과를 알게 된 우리에게 그의 이러한 논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루시퍼 효과란 평범한 사람도 어떤 환경과 조건에 놓였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미국의 심리학자 짐 바르도의 스탠퍼드 감옥 실험을 통해 잘 알려진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실험에 참가한 이들은 모의교도소의 재수와 간수로 역할이 나눠졌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간수 역할을 한 참가자들은 악랄한 방법을 동원해 가면서 재수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답니다. 결국 인간에게 타고난 선한 본성 따위는 없으며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주어졌는가에 따라서 선한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점을 이 실험은 보여준 셈이죠. 그러니 선한 정의를 지키기 위해 강자의 논리를 대변하던 저 트라시마코스에게 맞섰던 소크라테스는 인간 본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던 게 아닌가 하고 의문을 품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나치의 일원 아이히만이라는 인물이 법정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저 국가에서 나에게 준 임무를 열심히 수행했을 뿐이다 라고 답을 하여 사람들을 경악시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아이히만의 저 말에 사람들은 왜 경악한 것인가 하고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일에 동조하는 것이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를 아는 우리는 이러한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분석하여 입증한 후에 비로소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논리 이전의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이 아이를 왜 사랑해야 하는가? 를 묻고 그 물음에 대한 논리적 분석의 작업을 통해 사랑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은 후 비로소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자녀 사랑, 인간에 대한 생명 존중은 논리적 분석 이전의 것입니다. 사람인 이상 누구나 살인은 무서운 것이며 증오는 위험한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죠. 따라서 인간은 살인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런 명제는 논리적 분석에 따른 결과값과 무관하게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편 명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이 선한가 악한가를 묻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저 스탠퍼드 감옥 실험을 한 결과로 루시퍼 효과를 얻었다 해서 인간의 생명 존중에 대한 보편적 과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히만이란 저 인물의 답변에 놀라는 것도 같은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저 인물을 분석한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그리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히만은 당시 국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을 했지만 그 일의 내용이 살인에 동조하는 것이며 이것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비극을 안겨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시키는 대로 일만 했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이 생각 없음 속에서 악은 평범한 얼굴을 한 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나 아렌트의 분석 속에도 인간은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저 보편 명제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것이죠.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다라는 의식을 가졌다면 아이히만의 저 답변에 놀랄 사람도 없을 것이며 악이란 무엇인가를 굳이 분석할 필요성도 못 느꼈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강자의 논리대로 푸틴이 무력을 앞세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사건을 본 우리가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무고한 민간인들의 피해와 희생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하고 부정의한 것이라고 외쳐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 분석의 대상이 아니고 내 생명이 나에게 소중한 것처럼, 내 가족이 내게 소중한 것처럼 그 자체로 보편적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필로소피, 이것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을 가졌죠. 이때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지혜란 무엇일까요? 불의에 맞서려면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 힘없는 자는 당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당신보다 강한 자에게 당신이 부당하게 당했을 때 이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으며, 강대국 눈치를 보느라 부당한 행위에도 항거하지 못하는 약소업들을 비웃으며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라는 저 트라시마코스의 논리와 비슷한 입장을 가지는 분들에게는 약하여 한거하지 못하는 것이 곧 정의 없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한거할 힘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정의 없음 또는 불의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냉소주의자들의 근거 없는 믿음에 불과한 것이겠죠. 약자로 분류되는 한 명의 목소리는 힘이 없습니다. 강자의 논리는 이 목소리 앞에 언제나 강력한 존재감을 나타내죠. 하지만 그런 강자 또는 강대국이 왜 대놓고 악한 욕망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 채 늘 선한 메시지 속에 숨는 걸까요? 그러므로 필로소피, 즉 우리가 사랑해야 할 지혜는 선해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며 힘을 키우는 것도 선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 한해서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혜. 악을 힘으로 밀어붙이면 결국 혼자가 되어 그 누구도 함께할 수 없다는 이 진실을 알려주는 바로 그 지혜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지혜의 소중함을 성찰할 때 비로소 저 아이히만의 생각 없음으로부터 벗어나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치적 판단과 입장을 비평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부당한 폭력으로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고 이에 대해 슬퍼하고 분노할 줄 아는 것, 이런 감정을 가진 이들이 한뜻으로 모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지혜로움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방송을 마련한 것이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면서 끝까지 시청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